아, 이게 진짜 이거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다들 어머!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 눈에 누가 뭐 취한 거 아니에요? 취한 거 아니에요? 합성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임금이 입고 오는 골룡포 보이시죠? 골룡포 익성관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딱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대충격. 아니, 너무 이상한데요? 저 한복에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약간 세계가 파괴되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그림이 아니라 사실 또 사진인 것도 또 신기한 그것도 것 또 같아요. 한번 놀랍죠. 네. 그렇네. 아, 사진기가 있네. 네. 사진. 맞습니다. 아, 그렇네. 네, 아, 그게 그리고 진짜 좀 센스 있게 사진 찍으니까 그쪽을 또 바라보세요. 진짜 웃고 계셔. 그러네, 진짜. 저 멀리서 찍는데도 딱 보시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카메라 지금 응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죠.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이미. 고종은 이제 많이 찍혀본 분이야. 네. 그러니까 그쵸. 아는 거죠. 아유, 그만큼 이 고종은 가장 빠르게 서구 문물들을 그러게요. 좀 받아들였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네. 대박이다. 그럼 고종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냐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약간 조선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도 개방을 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다시 강해져야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당시가 이 조선은 정말 위기였거든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어떤 그런 운명. 근데 이때가 이제 어느 시기였냐면 이 서해안 바다 이런 쪽에 아주 모양이 이상한 배들이 등장을 해요. 약간 해적선처럼 생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를 뭐라고 하냐면 이양선이라 그래요. 이양선. 이양선. 달을 이자 모양 양자. 모양이 다른 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배들이 들어오면서 프랑스가 침략을 하고요. 이걸 우리는 병인양요라 그래요. 그다음에 1871년에는 미국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미양요. 근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조선 정부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압도적인 무기였어요. 총. 총포가 프랑스나 미국 쪽에서 포를 쏘잖아요. 이것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정치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해서 통상수교 정책으로 전환을 해요. 그 전환의 출발점이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예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과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을 맺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의 이름은 조일수호 조규라는 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일본이 우리가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쌀이에요, 쌀. 그래서 쌀을 마구마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농사를 지으면 쌀이 다 유출되니까 우리가 먹을 쌀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겠죠.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이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었는데 사는 게 팍팍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혜택이 없어.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살기 힘들어.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다 일본 때문이야. 이거 다 외국 때문이야. 이거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면서 빵 터졌던 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계속 이런 어떤 저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할 때 외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걸 진압하러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가 들어왔고 청나라 들어오니까 우리도 들어갈라 해서 일본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청일 전쟁이면 청나라에서 벌어지면 일본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이것도 진짜 충격이야. 우리로서는 청은 중국이고 대국이거든요. 옛날에 그 외놈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에이 저것들이 어떻게 중국을 이겨 라고 했는데 이겨버린 거야. 엄청 충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왕과 왕비가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까지 해버립니다. 고종과 그 아내 명성황후를 인질로 잡아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또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러시아? 그렇지. 맞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경복궁까지 점령하고 고종과 고종 아내 사로잡으면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러네. 눈에 까시겠네. 맞습니다. 일본은 이제 평소에 이제 이 반일 정책을 펼쳤던 이 명성황후를 뭐라고 칭했냐면 늙은 여우.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익에 반대를 하고 있는 명성황후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작전명 바로 여우사냥. 일본군 그 경성수비대 한 600여 명, 그리고 일본인 자객 한 50여 명,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로 이제 구성된 군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명성황후 살해 계획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진짜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를 합니다. 예, 정말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휘발유 같은 거 뿌려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일국의 국모를 이런 식으로 죽였다. 이거는 전 세계사에서 사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또 조선인 군인까지 됐으면 약간 여기서 또 뭔가 조선 사람 죽였다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음해하려고 약간 그런 작전을 썼기도 했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 이 당시 일본에는 문명국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당시 일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국 다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행동이 문명국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게 우리 문명국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명성황후와의 정적 라이벌 관계가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명성황후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었거든요. 얘 뭐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이 갈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이라고 한 거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다. 그냥 그런 어떤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가담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작전을 뒤에서 승인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당시 내각 총리. 이토. 맞아요. 이토 히로부. 네, 이토 히로부.
참 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현장에 외국 외교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이걸요. 발각이 된 어쩌다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도 나름대로 이제 외교관들을 좀 이제 해서 이걸 조금 막으려고 했나 보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와 있으면 이거 함부로 못할 거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본국에 알린 거죠. 아. 이렇게 지금 알려지게 되니까 비난 여론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겠죠. 예, 비난 여론. 야, 이거 일본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당황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주동자들을 결국은 소환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결과잖아요. 법정에 섰어요.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 증거 불충분으로 다 풀려요. 저 액션만 취한 거네요. 그렇죠. 한 거구나.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주인이 있었는데 무슨. 아 진짜.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 그때 남편 고종도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저렇게 죽는 걸 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충격이 그 충격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나도 죽을 수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질로 끌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죽을 수 있겠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종이 이때 악원파천을 단행합니다. 아, 약간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웬 치해법권 지역이니까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대사관이 어디냐면은 러시아 대사관. 당시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정치인 고종의 등극의 순간이다. 이 아간파천은.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에요.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냥 중국 시장에 막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때 이제 상황이 뭐냐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미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또 여기를 견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일본을. 러시아가 남하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세우려고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고종이 악원파천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으로 맞춰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쩔 수 없고 일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고종의 모습이 좀 돋보이는 순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돋보이는 순간이었고 이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치인 고종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겠네.